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혼이라니, 제 인생에 그런 단어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도 어색합니다. 애초에 전 이혼보다 결혼이랑도 거리가 있었어요. 사실 전 20대 젊은 나이에 5년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과 남자친구의 집은 한 블록 정도로 천천히 나가도 5분이면 만날 수 있었어요. 워낙 오래 만나서 서로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 취향부터 말투까지도 닮아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네요. 하지만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남자친구는 저를 떠나버렸어요. 이유는 저희 집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늘 부부싸움을 하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항상 세상에 불만을 가지던 제 여동생. 솔직히 어디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남자친구는 제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정확하게 도려내서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 남의 집 딸을 데리고 오는 건 괜찮지만 남의 집 가장을 데리고 오는 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지만 울면서 전 남자친구를 잡았죠. 싫어. 헤어지기 싫다고. 그리고 우리 만난 세월이 얼만데. 오래됐지. 그래서 널 너무 잘 알아. 부모님, 그리고 동생, 너 버리지 못하잖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너희 집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어. 그럴 형편도 아니고. 나 다른 누구랑 만나도 널 놓친 건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근데 너도 얼른 빠져나와. 너 이대로는 평생 결혼도 못할 거야. 세상에 불만만 많고 욕심은 더 많은 그런 동생 수습해주고 게으른 부모님 대신해서 돈 벌어다 주고. 너도 알잖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을 거야. 정말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가족들이랑 인연 끊어. 뭐? 너 미쳤어? 봐, 내 말이 맞잖아. 애초에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 집, 그리고 널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너랑 같이 너희 가족들 먹여 살릴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울고 싶은 건 네가 아니고 나야. 우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절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그 말들은 제게 꽤 큰 상처로 남았죠.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건 모두 사실이었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했던 때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말을 수용했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일을 늘렸고 이전보다 가족을 돕는 건 줄였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가던 생활비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거기에는 나이 어린 여동생도 포함이었네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며 난리를 피우는 것도 무시했어요. 덕분에 전 가족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닌 저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고 했고 아버진 저에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년이라고 했으며 동생은 이기적이고 못된 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설득했네요. 일단은 엄마부터였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다 평생 가난해져. 그니까 참고 견디면서 돈 모아.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야. 수급자?
그거 유지하겠다고 멀쩡한 몸을 그냥 놀려. 악착같이 살아. 살아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 너희 아빠 허리도 안 좋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엄마는 내 나이였을 때도 일 한 번 안 해봤잖아. 아빠는 동생 낳은 뒤에는 일 안 나갔고. 허리? 나이가 들어? 동네에 리어카 끌고 다니는 분들은 나이 더 많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넌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살아? 난 엄마가 무슨 일이든 해서 스스로 돈이라는 걸 벌어봤으면 좋겠어. 그게 1,000원 한 장이라도 난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부끄러운 건 가난한 게 아니라 집에 늘어져 있는 엄마 아빠야. 알아? 그때 아버지가 끼어들어 윽박을 지르더군요. 기집애가 어디서 지금 언성을 높여? 늘어져? 이게 돈 좀 버니까 엄마 아빠를 아주. 그니까 내가 그런 부모님이 우습게 보인다고. 아빠는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보는 게 안 부끄러워? 어린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건 안 부끄럽고? 내 친구들은 지금 이 나이에도 용돈 받더라. 근데 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용돈이라는 걸 받은 적이 없어. 1시간 떨어진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걸어 다녔지. 입 안 다물어? 아빠, 후회하지 말고 언성 낮춰요. 나도 이제 안 참아. 만약 여기서 나한테 뭘 던지거나 때리면 나도 이 집에서 더는 머무르지 않을 거야. 이게 정말! 엄마 아빠 생각은 이랬겠지. 성인이 되면 우리 딸들이 돈 벌어서 우릴 돌봐줄 거다, 이렇게. 근데 그거 실수한 거예요. 오히려 언제라도 털고 버릴 수 있는 성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두 분도 노력해 주세요. 이제 나 생활비 안 줄 거야. 두 분이 돈 벌어서 생활해요. 만약에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누워만 있다면 그땐 나도 몰라. 하지만 두 분이 얼마 되지 않아도 돈도 열심히 벌고 노력을 했다면 나 진짜 평생 잘할 거야. 절대로 안 버려. 그니까 선택해요. 대꾸하지 않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자 동생이 칭얼거렸습니다. 자긴 학생이니까 제외해달라고 했고 용돈이라도 달라는 식이었죠.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 남들은 학원도 가고 재수도 하고 요즘 수능이 예전이랑 같은 줄 알아? 다른 애들은 부모님들이 다 케어해주는데 난 뭐야? 난 뭐냐고. 근데 용돈까지 끊어버리면 나 학교에 걸어가? 1시간 걸리는 정도가 아니잖아. 그럼 너도 가기 싫다던 그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어. 뭐? 친구들은 다 가는데? 하고 싶은 거 없잖아.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거? 재수해야만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 일단 좋은 대학? 가서 뭘 어쩌게. 그래도 언니가 나한테 어쩜 이래? 너 어차피 사회 배려자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곳도 못 간 거고. 그 말이 뭐겠니? 너랑 비슷한 조건인 애들이 너보다 성적이 좋았다는 거지? 근데 왜 부모님 탓을 해? 너 놀고 싶은 거 다 놀았지? 나보다는 적어도 더 풍족했겠지. 그런데 또 남 탓? 언니는 그래도 날 이해해줘야지. 너한테는 딱 한 가지 조건을 걸 거야.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어. 몇 년 죽은 듯이 돈만 벌어.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다 참으면서. 그거 버티면
그땐 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원해 줄게. 그게 뭐든 몇 년이 걸리든. 처음에는 다들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에 확고하게 나오자 한 명씩 차례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치사하고 더럽다면서 어머니가 마트 캐셔 일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였는데 제가 생활비 지원을 끊은 지 반년이 지나서 슬쩍 제 눈치를 보시더니 저희 옆 동네에 있던 경비원으로 들어가셨더군요. 처음 몇 달은 죽는 소리가 엄청 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적금 통장 만드는 법부터 주택 청약 드는 것까지 도왔고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날을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이전에 없던 활기가 집안을 돌았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변화가 가장 컸는데 돈이 모이는 재미에 하루에 몇 번씩 통장을 보곤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이전에는 옆집 앞집 시끄럽다 더럽다 이런 말들이 전부였다면 훨씬 폭이 넓어지고 재미도 있었네요. 그렇게 딱 3년 만에 저희는 반지하 월세에서 전세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안정된 이후에는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절대로 갈 수 없을 정도였던 건 확실해요. 정말이지 잠은 죽어서 자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각종 대출을 다 갚고서 안정적인 수입권에 접어들었죠. 모두 합해서 총 5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주 평범한 집처럼 사는 정도가 된 기간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제 여동생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한의사가 되고 싶다며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흔쾌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생은 2번의 수능 끝에 합격했고요. 그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모여서 축하를 하다가 참 많이 울었던 게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고 고생 많았다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부모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라 제가 가장 많이 울었었죠. 실제로도 저희는 계속 노력했어요. 제가 충분한 수입을 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2분도 꾸준히 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어느덧 결혼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죠. 제 첫 연애가 마지막 연애가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불만만 토해냈던 동생은 어엿한 한의사가 되었고 매번 누워있기만 하던 부모님은 등산을 취미로 하시며 건강까지 챙기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인 게 편해졌어요. 딱히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일이 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피같이 모은 돈을 털어서 저를 맞선 회원으로 등록까지 시키셨거든요. 돈도 잘 벌고 여동생도 한의사이니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였으니 맞선 시장에서는 최하위였던 건 당연했고 상대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돈 많이 버는 여자? 남자들은 매력 못 느껴요. 왜냐? 기가 세다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여자는 남자를 떠받들 줄 몰라. 오히려 남자의 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은 보통
자신의 성공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인간인지 증명하러 나온 듯 했습니다. 돈을 제가 더 많이 버는 경우임에도 저를 깎아내렸고요. 때문에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 어린애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거든? 이런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 생각이 정말 들지 않았고 그 뒤로는 맞선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딱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취미로 자주 가던 골프장에서 말이죠. 희한하게 갈 때마다 그네 집에서 자주 마주쳤고 간단히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예뻤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을 꼽자면 집안 환경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저희 집이 사실 엄청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공부가 그 시작이었는데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완성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이뤄낸 첫 성과가 바로 서울대였고요. 와, 진짜 멋지시네요. 서울대라니. 에이,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하시잖아요. 제가요? 전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존경스러워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겸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매출에 그 정도 능력이면 좀 더 자랑하고 다녀도 될 것 같거든요. 여자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돈 자랑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 여자라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만 세우는 거죠. 아, 그것도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그쪽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꼭 하나를 꼽자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가장 싫었어요. 예전부터.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도 비슷해요. 그는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아오며 서울대까지 졸업한 수재에 IT 대표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 입는 옷까지도 모두 고급이었고요.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한 번 다녀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많이 넘은 나이에 그 정도는 흠이라고 볼 수도 없었죠. 더구나 이혼 사유가 여자 쪽에 있었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해주더군요. 솔직히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라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누구한테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말을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사람에게는 해야 할 말 같아서요. 전처는 사실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모두 원래는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쩜 그런 일이 제 탓이죠.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에만 너무 몰두했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하게 했고 3년을 더 기다렸다가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했어요. 뭐랄까, 전처가 잘 살길 바랬거든요. 너무 오지랖 같은가요? 아니요. 참 배려심이 좋으셨네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좋았죠.
이혼을 한 경우에는 늘 이를 갈며 상대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걸 부정하지 않는 점도 좋았네요. 아마도 그게 결혼을 결심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아내를 치료하며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절 쉽게 떠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친구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모은 돈은 없었지만 이혼 후부터 모았던 재산 전부를 제게 맡겼고 그 금액은 꽤나 큰 액수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딱히 상세하게 대답해주지 않았고 다른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른 사업을 한참이 지나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상만 하는 거예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1년 되려면 한참 멀었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는 가게랑 제 사업은 결이 달라요. 알죠? 그렇긴 한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걱정 마요. 네? 노력? 제가 의심되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솔직히 제 수입으로도 우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 벌어도 다달이 500 정도는 벌었고 시어머니 용돈과 각종 생활비를 내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 모두가 일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제 동생이 결혼한 저 대신 생활비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저를 긴장시켰다는 겁니다. 늦은 새벽에는 게임에, 낮에는 늘어져서 자는 건 둘째치더라도 늘 부지런하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던 부분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고 저는 약간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네요. 더구나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마다 띠링 하고 울리는 문자는 늘 어딘가에서 쓰고 먹고 즐긴 카드 내역이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마음을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정말 너무하네요.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조금 쉬는 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했죠. 저는 게으른 모습을 싫어한다고요. 지금 하는 꼴을 봐요. 집안은 엉망이고 씻지도 않고. 더구나 매일 아침까지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저랑 결혼하고 당신 딱 한 달 일 나갔고 지금은 1년이 다 됐어요. 정확히 11개월이거든요. 지금 날짜로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조금 쉬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다 쉬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쉬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하기 싫다면요? 결혼 유지하기 힘들겠죠. 정말 겨우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겨우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뒤늦게 일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뭐라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도시 텃밭에서 야채도 심고 계시고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신 이혼 이야기 하지 말아요. 뭔가 싸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정말 잠깐 쉬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딘가에 기대어서 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저 스스로를 달랬죠. 그리고 다행히 그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장 부디도 찾았고 투자자도 만났다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안심할 수 있었네요. 더구나 남편은 저를 쉬게 해주고 싶다고도 했어요. 자신이 쉬었던 것처럼 저도 일생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겠노라 약속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면 바빠질 거라며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이참에 장인 장모님이랑 처제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면 어때요? 5박 6일 정도. 더 길어도 좋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바쁜데. 명절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이제까지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노력해 오셨고 처제도 그렇잖아요. 가족여행이라는 거 한 번은 가볼 만하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유럽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하지만 일단 다녀와요. 그럼 그 돈은 제가 무조건 줄게요. 얼마를 쓰든 다 기록해놔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제 선물이라고 생각해줘요.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되면 아예 가게 접어도 될 정도로 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번에는 제 말 들어줘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만큼 노력해온 부모님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 동생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좋아했고요. 앞뒤 날짜까지 다 계산하고 여행지와 숙소까지 모두 알아본 뒤에 움직였죠. 막상 그렇게 여행 계획이 세워지니 부모님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네요. 심지어 어머니는 비행기를 처음 타신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성공을 했어도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 대신 그런 생각을 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데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순간부터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시어머니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업 준비에 바쁜가 하는 생각으로 약간의 걱정과 함께 여행을 무사히 끝냈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반기는 건 바로 시어머니였죠.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로 당황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곤 저를 데리고 가장 안쪽에 있던 방으로 가시더군요. 거기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붕대로 감겨있고 죽은 듯이 잠에 들어있더군요. 그 사람 곁에는 커다란 휠체어도 함께였어요. 여보 왜 그래요? 저는 달려가서 남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죠. 그 대신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큰 사고가 있었어. 무슨 투자자를 만난다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어.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다. 근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네? 아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싫다고 하는데 어쩌니. 병원에서도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오래 있는 것도 힘들어해서 일단 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 아가, 걱정 마라. 분명 나을 거야. 내가 병간호는 도맡아 할 테니 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그날 저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가족들이랑 여행 중이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에도 무너졌죠. 본인이 더 힘들 텐데도
제게 괜찮다면서 용기를 주는 남편에게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물론 무섭기도 했어요. 이대로 남편이 영영 움직이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상태는 거의 반신불수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도 재활 의지를 보여서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 조금씩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시어머니가 가장 큰 불편함이었죠. 제가 출근할 무렵에 오셔서 퇴근하기 전까지 계시는데 집안일은 늘 2배, 3배나 쌓여 있었고 제가 늘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실 식사까지 만들어놔야 했어요. 물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두시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되물었죠. 왜요? 거의 매일 바뀌니까 너무 불편해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열어주잖니. 뭐가 불편해? 저번에는 30분도 넘게 안 열어주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화장실에 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열어줬잖아. 나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다. 너 갑자기 불쑥 들어왔는데 내가 씻고 있어 봐라. 넌 시애미한테 알몸 보여주는 게 좋니? 아니지? 나도 불편하다. 내가 여기서 병간호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니? 내가 아예 안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할까? 벗고 들어가시고 하시나 봐요. 그래, 왜? 그럼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애 돌보고 하다 보니 온몸이 땀인데. 알겠습니다, 어머님. 쓰다 보니 생각난 건데 2사람에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이 병원비 명목이긴 했지만 이전보다 3배는 더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모자랐고 어떤 달에는 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지경까지 갔었네요. 그러던 중 제가 일하는 중에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늘어난 집안일,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늘린 것, 그리고 크고 작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동생이 문병을 오면서 한약을 바리바리 싸웠더군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도 이제 마냥 젊은 나이가 아니야. 예전처럼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운동도 안 하지, 잠도 못 자지. 밥은 제대로 먹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될 것 같아? 사람 쓰자. 그럼 스트레스 해결되잖아. 일단은 그게 최선이야. 그이가 불편해할 거야. 안 써봐서 그런 거지. 요즘은 전문적으로 요양 도우미? 이런 거 다 있어. 그분들 교육도 따로 다 받아서 좀 더 전문성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반찬에 국에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고. 그래도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3년, 4년이 걸려도 된다 이거야? 정말 자신 있어? 내가 구해줄게, 응? 형부 저렇게 된 지 벌써 1년이야. 언니 몸 나을 때까지만이라고 대충 핑계대고 일단 사람 구하자. 그리고 그대로 편하면 쭉 가는 거 괜찮지? 일단 질러봐. 그리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곳에 연락해 놓을게. 가정부도 겸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실제로도 그 말은 통했습니다. 절대로 싫다던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아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얼마간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죠.
얼마 뒤 저희 집에 도우미로 온 사람의 출근 첫날, 저는 이런저런 지시사항 때문에 출근을 조금 늦추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우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생각보다 적더군요. 아무래도 힘을 쓰는 일이다 보니 그렇다고 하대요. 뭐 인상도 좋고 수더분하고 빠릿빠릿하게 말을 잘 알아듣는 점 때문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집 소개를 하고 얼른 출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희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을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몸이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사모님, 저기... 그 여자는 제 결혼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덜덜 떨고 있었네요. 사진이요? 왜요? 벌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남자요. 아, 저희 남편이요? 이 사람 방으로 갈 참인데 저 사람 맞아요. 근데 왜? 혹시 알아요? 우리 남편? 제 물음에 그 여자는 몸을 덜덜 떨더니 자신이 제 남편의 전처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남편과 당장 헤어지라는 겁니다. 어지럽더군요. 머릿속으로는 아직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만 났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니 저도 한동안은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거 참, 전처인 줄 몰랐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남편에게 아직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뭔가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그리움보다는 경악에 가까웠죠. 사모님, 저 인간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제 말 믿어주세요. 네? 저 인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진 몰라요. 하지만 뭐 남자에 미쳐서 애를 5을 낳았다. 병에 걸려 죽었다. 다단계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날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아닌데요.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인간 사기꾼이라고요. 제 돈도 다 가지고 날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하고 돈 뜯어내는 진짜 사기꾼이라고요. 지금 반신불수라고 했죠? 그 인간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요? 아니요, 절대로요. 전처는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게으르고 더럽고 돈만 밝히는 인간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역시 식탐이 너무 많고 게을러서 절대로 아들의 병간호를 자처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남편의 방에 전처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남편은 잠들어 있었죠. 전처는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이불을 확 걷어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미동이 전혀 없었네요. 전 작게 말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사람이 한두 달만 못 걸어도 다리 근육이 사라져요. 정말 이 인간이 못 움직였으면 다리 근육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진 못해요. 실험해볼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전처는 옆에 있던 책을 들어 다리를 내리찍었고, 바로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일어났네? 통증까지 느끼고. 제가 의사가 됐나 봐요. 그쵸, 사모님?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한참이 지나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종료된 후였죠. 남편은 자리에 없었고
제 귀중품이 모두 사라졌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해서 한참을 집에 덩그러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들, 동생이 와서 집 정리를 대신해줬네요. 세상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허탈한 척 연기하고 울고 고맙다고 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 소름이 돋더군요. 이 집에 들어와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 것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절 어떻게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하늘이 절 도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처가 저희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건 뻔했으니까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남편의 전처에게는 너무 고마워서 따로 성의를 표시했고 2년이 다 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 얼마 뒤에 들은 소식은 남편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할 생각도 의사도 없다고 하니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덕분에 전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할 수 있었네요. 그 사람 애초에 서울대도 아니었고 IT 대표도 아니었으며 범죄 기록까지 있었으니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게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놀라기도 했고 아직도 떠올리면 심장이 뛸 정도로 끔찍한 상처로 남았던 제 결혼 생활을 이 글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흔적만은 분명하게 남겨두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죠.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는 말이 있더군요. 때문에 노동보다 게으름이 훨씬 심신을 소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 그걸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더욱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한편으론 그걸 극복한 저희 부모님을 존경스러워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게으름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